아시아어 LS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이예민입니다. 오늘은 강승희의 이유 있는 뇌피셜 어떤 주제로 강승희 대표님 이야기해 주실지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는 2008년에는 중국이 국채를 팔까 무서웠다면 지금은 자본이 조용히 미국을 빠져나갈까 봐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써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네. 블룸버그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주말에 좀 긴 아티클들이 들어와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빌런이 누구냐예요. 네. 지금 빌런이 누구냐. 예. 근데 본드 빌런이에요. 제목이. 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제임스 본드 있잖아요. 아, 그 본드에 나오는 악당이에요, 얘가. 네. 그래서 그 악당이 나와서 이제 첩보요원 캐릭터로 이제 있는 거에서 그 본드가 그 본드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 누가 팔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무역전쟁, 관세 뭐 이거에만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위험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스토리를 내려갔는데, 거기서 당신을 죽이는 건 무역이 아니라 채권이다. 채권이다. 그리고 본드. 그래서 채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그 본드를 본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쓰셨네요. 재밌게 쓰신 네,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시장에서 악당은 칼 들고 뭐 이러는 악당이 아니라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는 사람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무너지려면 밸런스가 깨져 있어야 되잖아요. 불균형 상태가 되게 심해지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좌우가 나눠서 싸우다가 극과 극으로 가면은 한번 전쟁이 나거나 싸우면서 끝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셔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도 극단으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고 나면은 결국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뭐 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또 이제 양쪽으로 불어나고, 이런 거 같은 이제 상황들을 계속 항상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015년도 네. 정도까지 네. 지속적으로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미국으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갔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중국이었다. 그랬는데 중국도 계속 줄이고 있다. 예, 지금 계속 줄이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과거에 리만 터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팔면 어떡하지?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망하고,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망하고, 그러면 또 망하게 되면 침체 오고, 그래서 중국이 결국 저 채권을 사고 있는 게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는 거다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칩이 더 중요하다. 네, AI 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실제로 국채기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빌런이 중국이었어요. 미국 채권에 대한 빌런이 중국이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제일 네. 많았고 팔지도 네. 모르고 약간은 이제 경쟁이 그 당시엔 되지 않는 상대였잖아요.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쟁한다는 건 좀 그쵸. 아니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막 좀 이상해졌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적으로 네.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쏠린 거죠.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그 상태가 무너지면은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거가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퍼센티지가, 그 금액이 미국 GDP의 80%를 미국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와. 뉴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80%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퍼센티지가 80%까지 벌어지는 거를 쭉 차트를 2006년도부터 보여줘요. 그러면 한 20%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거서부터 쭉 내려가서 지금 80%, 22년도 네. 때 조금 많아졌다가 다시 잠깐 줄었다가 다시 이제 22년도 때도 이거 무역 분쟁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 나오고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조정받을 때 그때 같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늘어나서 이게 다시 줄어들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 주식 자체가 버블이라는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특히 AI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솔직히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년에 원래는 침체가 온다고 1월 달부터 난리였다가 AI GPT 나오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턴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끝없이 올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나 버블 상태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빠지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오를 때는 버블이야 해도 오르고 버블이야 해도 오르고니까 그래도 가는 거야. AI는 바꿀 수 있어. 이걸로 몰아갔었는데 어떻게 이제 한번 착 빠지니까 분위기가 바뀌더니 갑자기 돈은 빠져서 유럽으로 간다 그러고 중국으로 간다 그러고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미국이 언더퍼폼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차트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닝 올라간 거 대비 실제로 마켓캡이 올라간 게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고평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빌런 누구야 네. 했을 때 중국이었잖아요. 네.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빌런이 전 세계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ETF나 이런 거를 살 때 레버리지 ETF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죠. TMF 이런 거, 그쵸, 네. 3배짜리 국채 ETF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샀는데 ETF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번 띠디 클릭하면 바로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익 거래를 하는 ETF LP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거야. 그리고 어차피 미국 빚이 너무 많은데 계속 못 갚을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도미노로 팔기 시작하면 진짜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은 아까 저희가 중국 걱정했듯이 미국 10년짜리 금리 막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또 부도가 나겠죠. 부도가 나면은 자연히 실업이 또 발생을 하겠죠. 실업이 발생하면 침체가 오겠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침체가 왔는데 인플레이션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폭탄이죠. 네, 완전 폭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유추가 되면서 도미노로 계속 더 빠져서 빨리 빠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표들 자체도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 딱 이게 26일 날, 3월 26일 날 받은 이제 아티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월말이 되니까 빠질 것만큼 다 빠지고 났더니 이런 거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런 보통 아티클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네.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네. 맞을 수도 있고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네. 뭐를 이게 11일만 그걸- 걸 게 없을까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료 중에서 되게 눈여겨봤던 자료 중에 하나는 외국인의 얼마만큼의 미국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네. 부분이 나와요. 네. 근데 1945년도부터 나와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와, 이 네. 본드 빌런을 하면서 이걸 그리면서 딱 보는데 밑에 45년도에는 네.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네.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뭐 번역해도 되고 개인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네. 이 하늘색 100하고 10하고 사이 위에 부분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아 이게 바탕색이 아니라 바탕색이 그게 아니라 개인의 그래서 보유의 데이터였네요. 양을 개인의 보유예요. 아, 네. 바탕색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38%.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펜션 이런 거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401k는 개인 계좌잖아요. 네. 우리처럼 이제 국민연금 계좌가 아니니까 개인들이 여기에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홀드가 38%인 거고. 근데 밑에 가서 보시면 패시브 펀드 ETF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 보면 6%, 9%인데 시기를 딱 보시면 2000년도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이제 그 뮤추얼 펀드들 나오기 네. 시작을 했죠. 90년도 초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뭐 인덱스를 투자해야 된다 뭐 하면서 이제 증권사 객장 없애고 막 뭐 이런 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부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ETF 시대로 돌아갔죠. 인덱스의 시대로. 네. 그래서 보시면 녹색이랑 흰색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대신에 줄어드는 애가 누군가 하면 지금 보시면 비중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애가 파란색 네. 액티브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액티브 주식형 펀드들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포지션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보면 ETF들이 가져갔죠.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ETF는 뭐를 하고 있냐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는데 인덱스를 사잖아요. 네. 전체를 다 사잖아요. 그리고 팔거나 살 때 우리가 좀 아무 생각 없이 ETF는 막 팔 수 있잖아요. 네, 네. 왠지 LP가 있고 가격이 적정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주식은 좀 소형주 사면은 막 밀리고 막 이러니까 무섭게 못 하는데 ETF는 막 하거든요. 근데 ETF의 뒤에는 또 LP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LP는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면은 팔고 사고가 돌면서 LP가 막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한쪽이 트리거가 생기면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밑에서 또 보시면은 증가되고 있는 포지션이 18%가 보이는 외국인 인베스터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있네요. 네. 예, 어디에부터 2000년도 끝나고 201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네. 비중이, 그죠?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은 오히려 약간 이제 좀 좋았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외국인 인베스터 안에 여러 종류의 인베스터들이 들어 있겠지만 계속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외국인 인베스터죠, 우리.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으로 굉장히 외국인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유럽이랑 중국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자본 이동이 시작을 한 거냐라는 게 여기서도 핵심이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유럽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파란색 보시면은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 웨스턴 유럽, 서유럽들. 잘 사는 유럽이죠. 그죠? 잘 사는 유럽 쪽. 근데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죠. 네. 잘 사는 유럽 쪽, 서유럽 쪽 돈을 빼서 유로를 팔아서 미국으로 다 미국에다가, 넘어가고 네. 있었죠. 그게 21년도 1월 달 정도서부터 너무 심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1년, 22년, 23년, 지금 한 4년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미국으로 넘어갔던 돈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그 패권 전쟁 시작하면서 미중 나오면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도 때 올라가는 다음 트렌드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약간 떨어지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침체가 올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약간 내려갔던 건데 네. 거기서 AI가 빵 터지면서 미국으로 돈이 더 들어간 거죠, 그냥. 네. 예, 구글 사야 되고 애플 사야 되고 엔비디아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완전 올라가서 슈팅해서 올라간 게 눈에 네, 확 네, 보이는 네.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전에 21년에서 22년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23, 24년 올라간 거는 이건 되게 가파른데?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다 AI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AI가 고평가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어렵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또 돌이켜서 작년 12월 생각해보면 이렇게 약간 꺾이는 분위기가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딥시크가 나오면서부터 약간의 생각들이 바뀌는 게 저비용으로도 된대 이거잖아요. 네. 딥시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돈을 조금 많이 안 들여도 된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 이제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분도 물론 중국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미국인이지만 중국 이제 걔의 미국인 네. 이건데 그분도 얘기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자기네 그렇게 안 쓰고도 좋은 성능 나오는 거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더 빠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지는 거죠. 그 밑에서도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웨스턴 유럽 돈인데 네. 돈이 웨스턴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조금 꼬리를 들었어요. 들어올렸네. 꼬리를 조금 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와 이거 내려올 돈은 되게 많고 올라갈 곳은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돈이 이제 결국 미국으로 갔었던 돈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근데 세게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려면 왜 미국으로 돈이 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프레이저 잭킨스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거를 이분도 이제 인용을 한 거였어요. 그 1, 2, 3, 4, 5번으로 첫 번째 인구의 우위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일단은 다 고령화 이걸로 망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산업에 구조적으로 강점이 있다. AI, 뭐 IT 다 솔직히 뭐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 구글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 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이슈 이 부분이 약간 물음표가 던져지긴 해요. 왜냐하면 네. 공급망이 무조건 미국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전쟁 나고 이랬을 때 미국도 이제 어려울 수 있었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음표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공급망도 우위에 있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딴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처럼 네. 갑자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잘못되면 유럽이랑 러시아랑 뭔가 붙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우리도 있고 중국도 또 있는 거고 다 붙어 있잖아요. 다. 그에 반해서 누군가가 과연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 없죠. 네. 없죠. 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멀쩡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내수도 보면은 결국 소비가 거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나머지는 열심히 만들어서 미국한테 상품을 주면 미국이 우리한테 채권을 줬죠. 네. 종이를 네. 줬죠. 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자기네 뭐 나머지 나라들이 자기네한테 가져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는 종이밖에 안 주고 노동과 공해와 이런 걸 다 일으킨 모든 물건은 네, 네. 자기는 딱 그냥 배로 가져가서 쓰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미국이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내수 시장 사이즈가 크잖아요. 인구 대비로, 네. GDP 대비로 봐도 그렇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기축통화도 자기가 이제 발행돼도 되고 뭐 계속 찍어도 되고, 자기는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 3번 부분이 약간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뒷부분이에요. 신뢰도를 잃으면은 네. 이제 특히 카나다 네.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실제로 카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 가는 숫자가 확 줄었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51번째를 편입해라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쁘니까 카나다 사람들도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거죠. 미국 위스키 뺀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빼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궁금한 이슈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분명하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아까 저희가 짚어봤지만 ETF다 이런 거면 그냥 팔면 팔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어쩔 거예요. 네.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미국 국채를 사게끔 세팅을 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걔네가 좀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돈 세탁 이슈와 여러 가지들이 또 아직도 해결될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판 적이 있어? 라고 해보면 있었대요. 예,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멕시코에서 네. 연금 규정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멕시코 페소가 너무 이제 약세가 되고 이제 망하니까 네. 멕시코 한국은 또 IMF 때 같이 맞아봤던 이제 또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얘네들이 연금한테 니네 팔아가지고 가져와 미국 거. 가까이 있으니까 미국 걸 또 연기부니까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결국은 미국을 팔고 페소를 사는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그 리패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 옌캐리 트레이딩 한 거 청산하면서 다시 환류하는 것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 생각해보면 앞쪽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거가 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옌캐리 트레이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안엔 일본 사람이 가진 것도 있고 중국 사람이 가진 것도 있고 멕시코 사람이 가진 것도 있고 카나다 사람이 가진 것도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이나 구글은 없으니까 아무 나라에도 없잖아요. 네. 그런 회사의 익스포저 가져가려면 걔네 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산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됐건 누가 됐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돈을 회수해 가겠다고 하면 네, 이제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사줄 거야? 네.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사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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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네. 그럼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건 진짜 위험할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에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터키 리라를 얘기해요. 이분이. 네. 그래서 보면은 터키 리라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리라화가 너무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 폭락하는 바람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트리거 돼서 저기를 양털깎기를 하나 봤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분이 너무 이제 나쁜 거예요. 정치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체포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시위가 확대되고, 진짜로 근데 유혈 시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정치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라와 환율이 급락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270억 불을 갖다가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막았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4월 중순 되면 0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왜 안 보이고? 근데 이런 뉴스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 IMF 때랑 또 비슷한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네.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 이 크라이시스가 튀르키예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괜찮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신뢰가 깨진 거예요. 예, 정부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튀르키예처럼 미국의 정부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빌런이 옛날엔 중국 하나만 관리하면 됐는데 빌런이 전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누구를 어디 가서 뭘 해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트럼프가 여기저기를 다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혼자서. 네. 그럼 나머지 나라들이 다 이제 그 또 바보는 아니니까 그쵸.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쟤네들을 어떻게 혼내줄까? 그래도 지렁이들 밟으면 꿍하는데 너가 아무리 항공모함이 있어도 우리도 모이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면 이제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이제 정책 대응들 얘기하면서도 고금리의 규제 완화를 터키 같은 경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환율과 이거를 맞추려면 우리나라 IMF랑 똑같은 거죠. 30, 40으로 막 금리 올라가고 막 네. 주가 폭락하고 이 상황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라고 강제로 시키고 국가가 펀드 만들어서 사고 막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등을 시켰어요. 최근에 2주 동안에. 여기서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일자로 그러네. 빠바박 올라왔죠. 네. 근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하려면 정치도 좀 안정이 되고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여기가 풀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물음표란 뜻이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출금리가 46%인데 예? 그래서 연말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35로 낮추시겠대요. 그래서 와 여기 정말 계속 IMF 사태처럼 살고 있는 거죠. 인플레가 30%. 와. 네. 근데 이제 조금 기대를 하는 게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네. 관광, 아. 튀르키예도 이제 워낙 이제 유적지, 그럼- 고전 유적지가 많으니까 그 유적지가 좀 들어오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정정 불안이어서 맨날 데모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관광객도 안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튀르키예 얘기를 한 이유는 이분이 미국도 네. 신뢰를 잃으면 얘네처럼 될 수 있어. 거기서 아까 전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막 팔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센트가 얘기하는 10년짜리 금리밖에 우리가 안 봐라고 얘기한 거랑 또 맞아지죠. 걔를 팔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예, 네. 딴 애들 그거 팔면 혼나. 네. 그다음에 패권 국가 이제 그 화폐, 그러니까 탈 US 달러를 하기 위해서 너네들 모여서 브릭스 뭐 하거나 이러면은 나는 관세로 더 혼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네. 그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죠. 네. 그러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이 결국 자기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뢰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를 튀르키예가 보여준 거고 거기에 핵심이 결국은 정치 리스크라는 부분이고 정치 리스크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거죠. 심하게. 그러다 보면 자금이 유출이 되고 튀르키예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니 인플레이션 생기고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또 망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결국 미국에서 하면 어쩔 건데 라는 게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런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주식 시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왜 베센트가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계속 얘기하냐면 그 국채를 미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진짜 미국이나 일본, 그래서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네. 지금 1등이니까 일본은 51번째 주나 마찬가지처럼 관리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걔는 네. 팔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뻑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무조건 또 엔을 팔고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엔을 사야 되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팔아서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서 어나인딩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 세계가 해버린다고 하면 일본은 뭐 형 이렇게 맺어져 있으니까 네.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중국 및 기타 나머지 나라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유럽이 들어있고 카나다까지도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면 우방인 건데 지금 현재는 근데 자꾸 때리니까 그러면은 나 혼자 잘 살겠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서 결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미국조차도 힘들 수 있다. 라는 걸로 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뒤에 부분 얘기한 거는 약간 뇌피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수준이겠죠. 그러면은 뭐 주식 진짜 50% 빠지고 막 뭐 미국이 50% 빠졌으니까 우리는 또 환율을 뭐 이제 뭐 1,500원이 아니라 막 2,000원 가고 막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리 뭔가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금? 금? 금이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금이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도 또 되잖아요. 근데 금이 나을까 현금이 나을까? 이것도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죠. 또 현금이라고 그러면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엔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또 겉에 헷갈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헷갈리니까 금으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금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네. 약간 너무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 ETF를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거래하는 애들이 자꾸 ETF를 사가지고 올리는 거죠. 현물을 사야 되니까 딜리버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ETF를 발행을 블랙락 뭐 이런 애들이 해놓은 ETF를 누가 사면 개인들이 막 사서 올릴 거 아니에요. 금을 직접 사진 않으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서 올리니까 고평가가 되니까 이거는 개인들한테 팔고 이쪽 거는 이제 선물로 해놨다가 선물 만기 되면은 이제 진짜로 금으로 받는 거죠. 받고 금이 영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련소는 또 스위스에 있대요. 그래서 스위스로 금을 보내서 스위스에서 이제 바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입해 와서 스위스가 이제 무역 수출이 엄청 늘었대요. 금 수출하는 게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실제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금이, 리얼금이. 그러니까 이제 또 리얼금 같은 경우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얘기는 없지만 결국 구리 및 기타 이제 원자재들도 관세가 붙는다 그래서 구리랑 지금 유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 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되게 막 위험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어느 나라 현금일지는 잘 스스로 판단해서 금이 됐든 현금이 됐건 어느 정도 비중은 잘 가져가고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걸로 주축을 해야지 그래도 리커버리 할 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또 하나는 네. 이게 반대 의견이어서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뭔데 이렇게 막 나빠 보일 때가 바닥이었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막 고점 찍고 빅스 고점 찍고 이래서 막 아노미 상태에 같을 때가 주식으로 봤을 때 되게 저점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네. 추가로 물론 더 빠진 적도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은 퀀트적인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뭐 50년 100년 사이에 몇 번 없었어요. 몇 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예측을 못하냐 예측을 해라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성으로 조금씩 나눠 놓는 전략이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장이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뭐 늘 어렵긴 했지만 늘 어렵죠. 네. 네. 뭐 아까 그 이슈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워렌 버핏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던 이 시점이 가장 저점일 때가 또 있었다고 하시니까 네. 네, 투자하기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네. 몰빵을 쳐서 지금 들어가 있을 시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현금이나 주식이든 뭐 원자재든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예를 들면 AI 가니까 우리 AI, 엔비디아, 테슬라 질릅시다 이러고 가는 시기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아닌 거는 구할 수 있어. 뭘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거를 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그 안에 어느 하나의 몰빵을 치거나 아니면 저점이라고 막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뇌피셜 어떻게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저는 계속 귀 쫑긋하고 듣게 됐는데요. 그 미국에 들어갔던 여러 국가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